1994년 10월 21일 한강을 가로지르던 다리가 갑작스럽게 무너지고 채 1년도 지나지 않아 삼풍백화점이 붕괴되는 역대 최악의 사고가 터졌습니다. 그 이후에도 세상을 놀라게 한 대형 재해는 수시로 이어졌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의 기억 속에는 잊어버리고 싶은 슬픈 날짜들이 하나씩 더해졌습니다. 그리고 사고 날짜 기억하시죠? 그럼요. 며칠이죠? 7월 18일이죠. 7월 18일. 네. 그건 잊을 수가 없는 거죠. 안면도 앞바다에서 해병대 캠프에 참가했던 고등학생들이 해병대 캠프에 참여했던 고등학생 5명이 실종됐습니다. 해경은 구조요원과 헬기까지 동원해 이들을 찾고 있지만 지난 2013년 7월 같은 학교 고등학생 200여 명이 해안에 있는 사설 해병대 캠프에 참가했습니다. 그런데 훈련 과정에서 많은 학생들이 물에 빠졌고 5명의 꽃다운 생명이 세상을 떠나는 안타까운 사고가 났습니다. 그 가운데에는 이 씨의 아들 병아기도 있었습니다. 우리 아이가 이제 맨 나중에 찾았거든요. 제가 그랬어요, 아들한테. 오늘 이후로 네 아빠는 절대 눈물을 흘리지 않는다. 이 사고가 진실이 밝혀지지 않는 한 이 아빠는 울고 있을 수가 없다. 이 씨는 학교로부터 전화가 왔던 그 순간을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소파에 앉아 있고 집사람은 이제 저녁밥을 하려고 했던 것 같은데, 근데 전화 한 통이 왔어요. 전화 한 통이 왔는데 집사람이 딱 전화 첫 마디 듣는데 얼굴 표정이 이게 뭔가 안 좋은 거예요. 처음 들은 설명은 아이들이 놀러 가겠다며 보트를 타고 바다로 나갔다가 변을 당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믿기 어려웠지만 이 씨와 유가족들은 일단 아이의 시신이라도 찾아야겠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수색대랑 좀 더 놀려주세요, 제발요. 네. 네. 저희 말고 아이들 찾을 수 있도록 좀 해주세요. 수색대를 좀. 그런데 수색에 열을 올리는 사이 현장에 있던 아이들로부터 들은 사고 당시 상황은 앞서 들은 것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무슨 훈련하자 들어간 게 아니라요. 80명 모여 있다가요. 저쪽 해송 쪽, 그 해안가 쪽 바라보고 있다가 뒤로 몇 포가 이러고 가다가 앞으로 계속 전진하다가 왔어요. 현장 관계자들이 책임을 면하기 위해 거짓말을 했던 겁니다. 나가십시오. 부모들이 분통을 터뜨릴 수밖에 없었던 건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캠프를 운영하는 유스호스텔 측이 관리를 소홀히 했던 사실이 속속 밝혀진 겁니다. 교관은 무자격자였고 현장 교육도 주먹구구식이었습니다. 사고 당시 아이들은 구명조끼조차 입지 않았습니다. 계약을 할 때 그 교관들한테 믿고서 우리가 이제 교육을 맡기다시피 그런 식으로 해병대 훈련은 다른 데도 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이 업체와 계약을 맺었던 학교나 관리 책임을 지고 있는 교육청 역시 자격을 갖춘 업체인지 현장이 어떤 환경으로 이루어져 있는지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런 보호장치 없이 아이들을 위험천만한 곳으로 몰아넣은 셈입니다. 이후 이 씨는 몇 년 동안 자신의 생업도 접어둔 채 진상규명을 하기 위해 발벗고 뛰어다녔습니다. 사고의 책임을 져야 할 사람에게 제대로 된 책임을 묻겠다는 의지도 강했습니다. 청와대에 가서 1인 시위를 할 때 저희가 피켓 중에 가장 큰 피켓에 쓴 것이 뭐냐면
우리 사고의 책임자들을 벌하지 않고 이대로 그들을 놓아준다면 이후에 더 큰 사고는 반드시 발생하게 돼 있다. 그 큰 사고가 우리 피켓 들은 지 4개월도 안 돼서 사고가 났어요. 그게 바로 세월호입니다. 지금까지도 그 싸움을 이어가고 있지만 아버지는 아들에게 미안한 마음뿐입니다. 애비가 못나서 그 사고의 진실도 제대로 밝히지도 못했고 또 책임자들이 책임을 져야 하는 이러한 노력도 제대로 하지 못했고 결과적으로 자식한테 약속을 못 지키는 또 그런 못난 부모밖에 안 되니까. 대형재해가 남긴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사람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대안학교 교사였던 박성린 씨에게 지난 2014년은 잊을 수 없는 해입니다. 그해 5월 26일 오전 고양 시외버스터미널에서 난 화재로 9명이 숨지고 100명이 넘는 사람이 다쳤습니다. 지하 공사장에서 시작된 불이 건물 위로 빠르게 번지면서 끔찍한 피해로 이어진 겁니다. 당시 박 씨는 터미널 안에 있었습니다. 제가 이게 근무하고 있는 대안학교에서 이제 여행을 가려고 이제 한 학기에 한 번씩 여행을 가거든요. 그래서 거기 직결지가 그 터미널 앞에 광장이었어요. 약속 시간보다 조금 일찍 도착한 박 씨. 필요한 물건을 사기 위해 터미널로 들어간 것이 화근이었습니다. 지하로 향하던 박 씨는 갑작스러운 연기를 보고 큰 사고가 났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연기가 보이고 그래서 이거는 큰 화재다 싶어서 바로 뒤돌아서 뛰었죠. 뛰는 와중에 계속 연기가 계속 자욱하게 막 갑자기 훅 밀려오면서 사방이 막 차고 막 어두워지더라고요. 빛이 하나도 없어지고. 뒤쪽에서 폭발과 함께 열기가 덮쳐오는 와중에 가까스로 출입구를 찾았고 목숨을 건질 수 있었습니다. 정신없이 도망치느라 몸 절반에 3도 화상을 입었다는 것도 병원에 도착해서야 알게 됐습니다. 구급차에 타자마자 의식을 잃었어요. 화상을 당한 것도 몰랐고 그 폭발을 하면서 그 연기가 확 오면서 그 열기가 같이 있었다는 거를 나중에 알았죠. 그리고 견디기 힘든 치료가 이어졌습니다. 한 달 넘게 중환자실에 머물러야 했고 4번의 이식 수술과 함께 반년 동안 병원 신세를 져야 했습니다. 몇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치료를 계속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박 씨를 더 괴롭히는 것은 정신적인 상처입니다. 그리고 정전 같은 거 대고 그랬을 때 그래서 잘 때도 뭐 좀 그 취침등 같은 거를 좀 이렇게 여러 개 해놓고 자고 그러는데 완전한 어둠 이런 것들을 너무 좀 생각만 해도 좀 무섭네요. 많은 사람들에게는 뉴스의 한 장면으로만 남아 기억 저편으로 사라져가고 있는 끔찍한 재해들. 하지만 누군가에게는 치유될 수 없는 상처로 남아 끊임없는 괴로움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지난 21일에도 충북 제천의 스포츠센터에서 불이 나 수십 명이 숨지는 안타까운 참사가 발생했습니다. 왜 이런 대형 재해들이 끊이지 않는 걸까요? 문제는 이런 사고들이 대부분 부실한 안전관리에서 나온 인재라는 점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취재를 맡은 김주영 기자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김 기자, 네. 중대재해란 정확하게 어떤 재해를 말하는 겁니까? 네, 일단 중대재해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정의할 수 있습니다. 사망자가 1명 이상은 발생한 재해나 3개월 이상 요양해야 하는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나오는 경우, 또 부상자나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경우를 말합니다. 산업재해를 중심으로 정의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이보다 확대된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산업재해에 더해서 공중이용시설이나 공중교통수단을 이용하다가 사고가 나 다수 사상자가 발생하는 일반재해도 중대재해로 포함시키는 겁니다. 세월호 참사나 최근 벌어진 제천 화재 사건이 그 예가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발생 규모도 상당히 클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일단 중대재해는 매년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고요. 전체 규모도 엄청날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추정이라고 말씀드린 것은 일반 재해의 정확한 통계가 나와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만 올 한 해 사회적으로 많이 알려진 일반 중대재해만 꼽아봐도 피해 규모가 상당한데요. 최근 수십 명의 사망자를 낸 인천 영흥도 낚싯배 전복 사고나 제천 화재 사고를 대표적인 사례로 꼽을 수 있겠습니다. 산업재해의 경우에는 상황이 더욱 심각합니다. 지난 2015년을 기준으로 볼 때 한 해 산재로 사망하는 사람 수는 2,000명이 넘습니다. 매일 6명 가까운 사람이 세상을 떠나는 겁니다. OECD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는 매년 산업재해 사망률 1, 2위를 다투는 대표적인 재해 발생국입니다. 국내 산업 현장에서 유난히 많은 사망자가 발생하는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2015년 7월의 어느 날 충북 청주의 한 제조업체에서 일하던 이모 씨가 지게차에 치이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당시 지게차 운전자는 과도하게 적재된 물건이 시야를 가린 탓에 앞서 걸어가는 이 씨를 미처 보지 못했고 이 씨는 지게차 밑에 깔린 채로 5m가량을 끌려갔는데요. 병원으로 이송되긴 했지만 다발성 장기 손상에 따른 과다 출혈로 결국 숨졌습니다. 그 후로 벌써 2번의 여름이 지나고 3번째 겨울이 찾아왔지만 이 씨를 떠나보낸 유가족의 슬픔은 여전히 그의 여름에 머물러 있습니다. 일상으로 조금이라도 회복하고 다시 돌아오는 게 가장 중요한 문제 같은데 직접적인 가족 당사자들한테는 전혀 회복이 치유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것도 진짜 지금도 억울하게 생각을 하고 정말 좀 괴롭고 의문이 들었던 게 그 사람들이 그 사고가 그 공장 담벼락 바로 몇 미터 안쪽에서 났는데 그 담벼락 밖에서 만약에 그 사고가 그렇게 다른 거나 사고 났으면 그렇게 행동을 했을까. 사고를 당하고 그가 사망에 이르기까지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이 씨는 20여 분간 그곳에 방치돼 있다가 뒤늦게 사측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하지만 도착한 곳은 가장 가까운 데 있는 종합병원이 아니라 그보다 시간이 2배 이상 걸리는 회사 지정병원이었습니다. 당연히 1시간이나 지체됐습니다. 물론 그때까지 아무런 응급처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그 병원은 정형외과 전문병원으로 내부 장기까지 파열된 이 씨를 치료하기엔 역부족. 결국 다시 병원을 옮겨야만 했고 너무 시간을 지체한 탓에 허무하게 목숨을 잃어버린 겁니다. 당시에도 뭐 119 구급차도 5분 만에 왔었다고 하는데 병원에 처치를 받을 때까지 90분이 넘게 그렇게 그 긴 시간 동안 치료조차 못 받게 하고 결과적으로 그것 때문에 사람을 죽게 만들었다는 게 정말 어이가 없고 이제.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사고 직후 옆에 있던 현장 동료의 신고를 받고 119 구조대가 출동했지만 그냥 돌아갔다는 사실. 알고 보니 회사 측이 이 씨를 지정병원으로 데려가기 위해 구조대를 되돌려 보낸 것이었습니다. 직원의 목숨이 달린 총각을 다투는 위급한 상황에서 사측은 왜 그런 일을 했던 걸까? 바로 산업재해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은폐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지난달 지게차에 치여 근로자가 사망한 청주 화장품 제조업체에서 다른 산업재해도 은폐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씨의 사망 때문에 고용노동부가 문제의 업체를 특별 감독한 결과 이곳은 지정병원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무려 29건에 달하는 산재를 은폐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사업주에게는 작업을 할 때 발생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의무사항으로 규정돼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산재 발생 사실을 은폐해서도 안 되며 만약 이를 은폐했을 시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유가족과 시민단체들은 지게차 운전자와 현장 관계자들은 물론이고 안전관리에 소홀한 채 산재를 은폐하려다 결국 이 씨를 숨지게 한 업체와 사업주에게도
큰 책임을 물어 엄중 처벌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지게차 운전자와 현장 관계자는 집행유예가, 법인과 사업주에게는 각 벌금 700만 원이 선고됐을 뿐이었는데요. 사실은 그 지게차 운전자가 자신이 운전을 안전하게 할 수 있고, 혹은 이 피해자가 작업장에서 다치지 않게 작업장을 만들 의무는 사용주한테 있어요. 근데 그 사용주가 그 작업장을 그렇게 만들지 않아서 이 사고가 일어난 거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이제 대표 개인과 법인에게는 벌금형으로 끝났습니다. 저는 이게 산재를 계속 유발시키는 요인이라고 생각을 해요. 문제는 이런 부조리함이 비단 이 업체에만 국한된 얘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전 세계 조선업계를 선도하며 굴지의 기업으로 손꼽히는 현대중공업. 이 기업의 또 다른 이름은 최악의 살인기업이라는 오명입니다. 해마다 산재 사망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기 때문인데요. 굉장하죠. 2011년부터 시작해서 2017년 2월 3일 현재까지 37명의 노동자가 목숨을 잃었으니까, 현장에서. 그래서 이 사망 사고도 유형도 아주 다양합니다. 뭐 추락, 협착, 그다음 뭐 화재. 이곳에서 산재 사망 사고가 끊이지 않는 데는 업종의 특성상 위험도가 큰 이유도 있겠지만, 그 이면에는 원청과 하청의 구조적인 문제가 숨어 있습니다. 현재 현대중공업 내에는 200여 개에 달하는 하청업체가 있습니다. 원청이 위험한 작업을 헐값에 사내 하청에 넘기고, 하청업체는 안전관리보다 작업 일정에 치중하다 사고를 내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는데요. 일단 현대중공업은 조선소 자체가 대형 기구나 기계를 사용하기 때문에 되게 위험해요, 작업 자체가. 그리고 특히나 위험한 작업들을 하청으로 넘기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관심이 없죠. 적극적인 안전 조치들이 안 이루어지고요. 거기에 추가로 하청 업체는 사실 시간당 들어간 노동자에 대비해서 그 돈을 빼려고만 하기 때문에 사실은 안전에 대해서 거의 관심이 없어요. 원청과 하청업체들이 안전에 있어서 경각심을 갖지 않는 데는 미약한 처벌이 큰 원인으로 작용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과거 사례들을 보면 사망사고가 발생할 경우 하국관리인 현장 책임자들이 책임의 상당 부분을 떠안는 구조로, 원청과 하청업체 대표는 직접적인 책임이 없다 하여 무죄를 선고받거나 약식 벌금형에 처해지는 게 대부분. 저희들 하청 노동자들은 사실 원청의 지배하에 근무를 하거든요. 심지어 용접기 하나조차도 하나부터도 원청이 제공하는 걸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그런 걸 놓고 봤을 때는 100% 원청의 책임이죠. 지난 2011년부터 지금까지 발생한 산재 사망자 37명 가운데 28명이, 특히 지난 2014년에는 산재 사망자 9명 전원이 하청 노동자였습니다. 이때 원청인 현대중공업을 상대로 진행된 재판에서 담당 판사는 이례적으로 우리나라 산업 현장에 만연해 있는 위험의 외주화 행태를 비판했습니다. 특히 사람의 생명보다 소중한 것은 없다며 원청에도 큰 책임을 물어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현대중공업이 받은 처분은 고작 벌금 1,500만 원이 전부였는데요. 이 법원은 의지는 있었어요. 원청에 대한 처벌은 사실 상당히 제한적으로 도급을 준 부분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묻는 부분으로밖에 책임을 못 물으니까 강력한 처벌을 할 수가 없게 된 거죠. 그리고 위험의 외주화 문제를 풀려면 결국 원청이 풀어야 되거든요. 의지를 갖고 실제적으로 안전관리에 대한 시스템을 마련해서 안전관리를 아주 조직적으로 치밀하게 해야 되는 거죠. 최근 일각에서 이런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강력한 법 제정의 필요성을 역설하는 이유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법인, 회사 자체에 대한 책임은 아주 제한적으로 우회적으로만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되어 있고 그 책임의 범위도 아주 낮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많이 죽었는데도 벌금은 뭐 500만 원, 1000만 원, 예방의 유인책으로는 터무니없이 미약한 형벌이다. 그래서 형량을 강화하고 책임 소재를 더 분명하게 해야 된다.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매일 평균 6명의 노동자가 산업재해로 사망하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이어지는 이 죽음의 행렬. 어떻게 하면 멈추게 할 수 있을까요? 최소한 안전관리에 있어서 기업이 마땅히 해야 할 책무를 다했다면 이와 같은 질타의 목소리는 높지 않을 것입니다. 김 기자, 네. 문제 기업을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이 현행법에는 없습니까? 네, 현재도 처벌할 수 있는 법 조항은 존재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이나 형법에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적용해서 처벌할 수 있고요. 과거 대형재해 사례에 따라서는 소방시설 공사업법이나 수상레저안전법 위반 혐의 등으로 처벌된 경우도 있습니다. 문제는 처벌이 미약하고 대상도 하급관리자나 현장관리자로만 한정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해당 업체의 최고 관리 책임을 맡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책임이 돌아가지 않은 경우가 많은 것이죠. 원청과 하청으로 이루어진 업계의 경우 원청 최고 관리자에게 책임을 묻기는 더욱 어려울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하청이나 도급은 쉽게 말해서 해당 업무를 전담하는 업체를 따로 두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사고의 책임도 하청이나 도급업체로 돌아가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위험의 외주화 문제가 많이 거론되고 있는 요즘인데 책임의 외주화도 함께 이루어지고 있는 셈입니다. 최근 조선업이나 건설업 등 일부 업종에 있어서는 원청까지 책임을 묻도록 법이 개정됐지만 그 역시 원청의 하급 관리자가 처벌을 받고 있습니다. 원청 입장에서는 안전에 큰 신경을 쓰지 않고 사업을 진행하는 것에만 집중하게 되는 겁니다. 앞서 사례들을 보면 산재 사망 사고임에도 불구하고 기업이 받은 처벌은 매우 미약한 것 같은데 대부분 그렇습니까? 네, 저희가 정성호 의원실을 통해서 지난 10년간 산재가 발생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를 받은 사건과 관련해서 검찰과 법원의 처리 통계를 확보했습니다. 산업재해의 경우에 산업안전보건법으로 처벌하는 경우가 다수인 만큼 현실을 엿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일단 검찰에 접수된 사건은 42,045건인데요. 재판까지 간 것은 5,100건이었습니다. 이 가운데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이 66%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고요. 하지만 실형이나 금고 등 자유형은 0.5%에 불과했습니다. 건수로 10년 동안 30건밖에 없었던 겁니다. 처벌이 얼마나 약했는지를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지난 4월 국회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라는 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현행법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내용을 담았는데요. 법안을 대표 발의한 노회찬 의원을 만나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의원님. 예, 안녕하세요. 그래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예. 세월호 참사, 가습기 살균제 참사와 같은 사태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국회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신속히 통과시켜야 할 것입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란 이름을 볼 때 중대재해가 기업 책임인가요? 아니면 세월호 참사와 같은 일들, 대구 지하철 사건, 이런 들 이번에 제천 화재 사건, 이런 사건들을 이제 우리가 경험하면서 특히 큰 기업에서 중대재해와 연관된 일이 많이 벌어지고 있고요. 중대재해를 막기 위해서는 기업의 책임이 지금보다는 강화되어야 된다. 책임이 가볍기 때문에 기업들이 그런 이제 재해 예방에 덜 신경 쓰는 게 아닌가 하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습니다. 지금 현행법으로는 그런 어떤 과실 있는 주체들에 대해서 책임을 지게 만들기 혹은 처벌하기가 어렵다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나요? 비근한 예로 우리가 세월호 사건에 큰 책임이 있었던 그 청해진 해운 같은 경우에는 벌금 1천만 원이었어요. 다수가 사망하는 그런 크레인 사고 같은 게 빈번히 일어났습니다. 근데 보면은 현장 책임자 말고는 아무도 처벌받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업 차원에서 이런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투자를 소홀히 할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사람들이 좀 걱정하는 부분은 그러면 사고가 나면 무조건 최고 경영자를 다 처벌해야 되는 것이냐라고 묻기도 하는데요. 이 법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기업을 처벌하기 위한 법이라기보다는 중대재해를 막는데 기업이 더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유도하는 그런 법입니다. 모든 사고에 대한 책임을 전적으로 다 지는 것이 아니라 그 원청이라거나 또는 이 중대재해가 유발된 사업체의 사업주가 안전관리를 위해서 평소에 져야 될 합당한 의무, 그 의무를 갖다가 이행을 게을리하거나 소홀히 했을 때 그에 대한 만큼 책임을 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뭐 처벌을 갖다가 무제한으로 기준 없이 하고자 하는 법은 아닙니다. 김 기자, 네. 기업 처벌법안의 내용을 보면 기업들이 좀 더 경각심을 갖게 될 것 같은데 현실적으로 효과가 있을까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일부에서는 이 법이 현실성이 있는지를 두고 부정적인 의견을 내놓기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이와 비슷한 법을 만들어 실제로 시행해 오고 있는 나라들도 있는데요. 먼저 영국입니다. 영국에서는 지난 2007년부터 일명 기업 살인법을 제정해 시행하고 있습니다. 기업은 물론이고 정부나 경찰까지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데요. 벌금의 상한선이 없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 법에 따라 지난 2011년 한 노동자가 산업재해로 사망했던 사건에서는 해당 기업의 2년 반 매출에 해당하는 385만 파운드가 벌금으로 선고되기도 했습니다. 하나로 56억 원에 달하는 액수입니다. 영국에서는 이 법을 시행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재해 예방 효과를 봤는데요. 법 시행 이후 10,000명당 산재 사망률을 나타내는 사망 만인율이 절반 가까이 줄어들기도 했습니다. 캐나다에도 단체의 형사책임법이라는 이름의 법이 존재하는데요. 책임이 있는 단체나 기업의 대표자에게 산재 부상의 경우 최대 징역 10년, 산재 사망의 경우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호주의 수도 캔버라가 위치한 준주에도 유사한 법률이 존재합니다. 이 법에 따르면 기업의 최고 경영자의 부주의로 노동자의 사상사고가 났을 경우 최대 징역 25년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해외에서는 기업 최고 관리자 등에게 강한 책임을 물어 사고를 예방하려는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하루가 멀다 하고 재해가 일어나는 우리나라에서 시사하는 부분이 큽니다. 타워 크레인 사고와 같은 중대 산업재해가 늘어나자 최근 정부도 관련 대책을 내놨습니다. 김 기자, 네. 대책의 핵심 내용 어떤 겁니까? 네, 각종 중대재해가 이어지면서 올해 8월 정부에서도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위험 작업에 대해서 외주화를 하지 못하도록 한다는 내용과 함께 원청의 안전관리 책임을 높이겠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건설업의 경우에는 안전관리 책임을 발주자에게도 부과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산업 현장에 만연해 있는 위험의 외주화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문제는 한계도 분명하다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원청의 안전사고에 책임을 묻겠다는 부분이 그런데요. 원청이라고만 했지 원청에 누구에게 책임을 물을 것인지는 불분명합니다. 위험의 외주화를 막겠다는 부분 역시 구체적으로 어떻게 막을 것인지 방안이 확실하지 않습니다. 전문가들은 기본적인 정책 방향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세부적인 강제 조항들을 어떻게 마련하느냐에 따라서 정책의 성패가 좌우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와 함께 앞서 소개한 중대재해 기업처벌법의 입법 문제도 중요할 텐데요. 모든 사업주들이 아니라 사고 예방에 충실하지 못했던 기업 관리자들을 처벌하는 법인 만큼 법안 통과에 속도를 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김지영 기자, 수고했습니다. 위험으로부터의 안전한 삶은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권리이고 정부는 이를 보장할 책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중대재해 예방은 정부의 노력이나 법 제정만으로는 분명 한계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안전의 중요성에 대한 기업의 의식 변화가 가장 우선돼야 할 것입니다. 국민신문고 오늘은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최악의 환경사건, 바로 가습기 살균제 참사. 확실한 진상 규명을 약속했고 적극적인 지원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자 국가의 부름을 받고 입대한 이 땅의 청년들. 이들에 대해 과연 국가는 기본적인 의무를 다하고 있을까요?
타워 크레인끼리 충돌할 경우 피해 반경이 넓은 건 물론 대규모 인명 피해로 번질 가능성이 흉기가 된 타워 크레인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되는 이유.